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고 조금 전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잠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기도 합니다. 일정이 무엇일지 잠시 후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공유주택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이재명 후보 청년 구하기라면 기꺼이 포퓰리즘 하겠다라고 주말 내내 젊은 층 표심을 구애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전혀 대립하고 있는데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라는 이재명 후보와 선별적으로 화끈하게 지원한다 하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대조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세 번째 대선의 킹메이커로 나설 전망입니다. 대선 화두로 양극화를 던진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총괄 선대위원장에 맡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유력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도 모두 다 김종인 등판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났습니다. 김종인 체제의 선대위에 합의를 했다라는 일각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대검 감찰부가 검찰 전 대변인 참관 없이 대변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부가 이 검찰 전 대변인의 폰을 압수하자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서 짜고 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 시절 대변인의 폰을 동의 없이 본인 참관 없이 포렌식해서 논란인 건데 만약에 공수처와 대검이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면 이거 논란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수 총장은 그런 거 아니다. 잘 설명하라 라고 특별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과연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고 있을지 잠시 후에 대검 측의 입장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요소수 전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달 말이면 우리나라 요소수 물량 바닥입니다. 정부는 뾰족수를 찾지 못했어요. 3주 전 예고된 품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 한겨레 신문 매섭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주에서 2만 리터 수입 필요했지만 역부족이다. 정부는 매점 매스땐 처벌하겠다라는 조치만 현재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물량을 잠궜기 때문인데 정부로선 대책이 없다라는 게 문제겠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직구쇼 강철부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언론인 출신의 김수경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총괄 선대위의 지휘봉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후보 윤석열, 킹메이커 김종인이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대선 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주말 행보도 궁금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 참석을 위해서 국회로 이동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 자리, 박병수 국회의장, 그다음에 국회 지도부,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있죠. 김상희 부의장 예방하는 거고요. 모레는 바로 광주로 갑니다. 아무래도 전두환 발언 파문도 있을 것이고 광주 시민분들의 마음을 달래기에 나선다. 1박 2일 그리고 오는 11일에는
봉하마을에 방문할 예정도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 어느 특정 지역 정당이나 계파 대표 아닌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락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고 첫 행보가 바로 가락시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거 하나 좀 살까 이거? 이거 뜯어갖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네, 이거 광주지검 근무할 때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밥도둑 일단 그래서 밥 말아가지고 콩나물 국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젓갈이라는 게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화학이니까 제2의 벽종원이야. 전에도 현충원은 여러 번 갔으니까 주말이고 해서 우리 민생 현장을 제일 먼저 가보자. 영세 소상인들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이 피해 그 보상은 손실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님, 네. 보통 첫 공식 행보는 국립현충원인데 윤석열 후보는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예. 주말 동안 가락시장을 찾아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직접 요리하는 모습과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된 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과 요리에는 굉장히 좀 진심인 편이다. 가락시장에서도 좀 여지없이 확인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후보자로 당선이 되면 대개는 바로 그 다음 날 현충원 가는 게 상례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월요일인 오늘로 현충원 참배를 미루고 주말에는 뭐 시민들과 그리고 상인들이 많은 시장을 찾으셨죠. 사실 지금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어려움도 좀 그 보듬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이야기도 좀 가감 없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서 저 장소를 선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가 원래 이제 먹을 거나 음식, 요리를 직접 하고 이런 거 좋아하나요?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주변 분들한테 들어서 예. 아는 바로는 누구든지 손님이나 회의 같은 거 하러 집으로 가면 예. 음식부터 좀 내드리고 음식 같은 거 준비해드리고 직접 요리하는 경우도 많고 그 예능 프로에서 계란말이를 그렇게 각을 잘 잡았다고. 계란말이도 그 예능 프로에서 잘했지만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요리 샐러드라든가 뭐 그밖에 뭐 된장찌개라든가 된장찌개.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서 그 이제 그 우리 초기 캠프의 그 실무자들 예.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사무실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했을 때 집으로도 많이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직접 요리를 만들어줘서 처음에는 좀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먹어보면 또 되게 맛있어서 더 놀랐고. 아마도 이제 결혼도 늦게 했고 혼자 자취하는 생활이 좀 길었죠? 어머니께서 요리 솜씨가 굉장히 좋으셨고 그 어머니한테 요리를 이제 많이 배웠다고 그러고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디 지방청이나 이런 데 검사 시절에 많이 가잖아요. 예. 거기 있는 동안 자기가 본인이 해먹고 싶어 하는 요리들을 그렇게 뭐 도전도 하고 뭐 레시피도 만들어 보고 하는 그 요리에 대한 상당히 애정이 있는 분으로 주변에서는 알려져 있더라고요. 원래 요리 잘하는 분들이 젓갈 욕심이 있거든요. 앞서서 이제 새우젓에 대해서 이거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다라고 말했을 때 권성동 의원이 뒤에서 제2의 백종원이다 뭐 이런 농담도 나오기도 했다라는 현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는 저 가락시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첫 대립각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다 주느냐, 필요한 사람에게 콕 집어서 지원을 하느냐의 대립각이 마련된 셈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목인데 윤석열 후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를 투입해서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 전액 보상해야 한다. 라고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를 하며 윤석열 후보의 이 선택적 지원에 대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이재명 후보의 현재 트레이드 마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뭐 최대 100만 원까지 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반대 입장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분에게 50조를 투입하겠다. 지금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재명 후보와는.
그러니까 보편복지와 이제 선별복지의 결국 이야기인데요. 보편복지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재원이 있을 때 그것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장점은 일단 복지의 체급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워낙에 적은 액수밖에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선별복지라는 것은 어쨌든 피해가 집중된 부분에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뭔가 재원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펴는 것이 선별복지인데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게 딱히 더 옳다 더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을 보건대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큰 지금 코로나와 같은 아주 긴급하게 재원이 투여돼야 되는 그리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좀 더 재원을 그 긴급히 수혈해야 되는 재원을 이제 쏟아 부어야 되는 쪽에 좀 더 집중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다 조금씩 나눠 갖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아주 재원을 쏟아붓겠다. 이러한 이제 자기의 어떤 철학을 처음으로 이제 후보가 된 이후에 말한 것 같습니다. 좀 선명하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확인된 대목입니다. 아마 본선에서 대선 후보끼리 토론할 때도 전국민 제한지원금이 맞을지 선별 지원이 맞을지에 대해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토론을 할 지점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일단 김수경 교수님은 윤석열 후보의 이 선택적 지원이 맞다라고 개인적 의견을 좀 피력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제 전국민 지원이 맞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아니, 윤석열 후보의 지금 이 50조 투입 찔끔찔끔 지원 안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윤석열 후보의 멘트만 가지고 보자면 지금 보편 직업과 선별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불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영업 제한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전액 손실보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비판을 하는데 근데 지금 7월 1일부터 손실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그 피해 지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손실보상 전액 다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손실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규모가 한 550만 명 됩니다. 550만 명 되는데 지금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영업 제한 업종, 그다음에 집합 금지 업종을 당했던 즉 행정명령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 의해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영업 제한 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550만 명 중에서 이분들이 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50만 명을 전부 다 하자 그러면 50조 재원 가지고 택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월 임대료만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데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야 명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체한테 다 주자, 선별해서 주자,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주장에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몇 장을 좀 준비했는데 윤석열 후보로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가 결정되고 나서 실시된, 발표된 첫 여론조사가이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되는데 함께 보시죠. 소위 이 여론조사 결과에는 그 컨벤션 효과도 반영이 될 걸로 보여요. 자, 일단 이 여론조사에 보면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PNR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30.3%, 윤석열 후보가 45.8%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격차가 15.5%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크게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국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지금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컨벤션 효과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10포인트 이상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런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경선은 좀 치열했습니다. 민주당도 치열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누가 후보가 당선될지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경선이 이루어졌지만 국민의힘은 당심과 민심이 분리돼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양 캠프에서는 우리가 된다 공언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될지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졌던 상황에서 결과가 발표되니까 극적인 효과와 지지층 결집이라는 양 어떤 효과가 발휘한 것이 아닐까. 그만큼 기대도 높아졌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나아가선 사실은 정권 교체, 뭔가 변화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조금 더 우리 삶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열망이 저 지지 효과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다만 이것을 유지해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컨벤션 효과대로 이 정권 교체 열망을 담아서 지금 45%면 어마어마한 결과거든요. 그렇죠. 이게 유지될지는 좀 향후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5.8이라는 지지율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긴장이 될 법한 30.3이라는 수치가 일단 이 여론조사상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요즘 발표된 건 아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결정된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는데 이걸 왜 준비했냐면 소위 컨벤션 효과를 양쪽에서 어떻게 컨벤션 효과가 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물론 동일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대조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여론조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직후에 나온 조사입니다. 그때 당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3%, 윤석열 후보가 40.4%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이양수 의원님, 앞서서 봤던 국민의힘 경선 직후의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컨벤션 효과가 집중이 됐는데 지난 민주당 경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컨벤션 효과라고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오차 범위 내에 그냥 접점 수치로 나왔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컨벤션 효과를 받아서 43%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저 직전에 대장동 사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었거든요. 민주당의 제3차 선거인단 선거를 보면 그 전에 선거와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났어요. 즉 이낙연 후보가 60%대를 하고 이재명 후보가 20%대를 하는 그런 이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는 대장동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안 났던 거죠.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아주 그 홍준표 후보하고 아주 접전을 벌이면서 상승 효과를 많이 거뒀고 뿐만 아니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상당히 벌이는 것은 절반은 그런 컨벤션이고 절반은 지금도 국민들의 한 60%가 대장동 사태와 이재명 후보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반은 대장동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양수 의원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동을 한 식당 이름이 사심입니다. 사심. 한자를 봤더니 네 개의 마음, 넉사의 마음심, 사심, Four Hearts라는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속칭 비단주머니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 당에 준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후보에게 공유했고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이제 논의했습니다. 본선을 대비한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해오신 걸 보고 저도 아주 많이 좀 놀랬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비단주머니 3개 공유하셨다고 하셨는데 들으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3개도 아니고 한 20개 좀 준비되어 있고요. 비단주머니 한 2주차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비단 주머니를 2주치까지는 줬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일단 김수현 교수님, 앞서 이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났던 식당 이름이 사심인데 네 개의 마음,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심? 사심? 사심. 저도 맨 처음에 한자를 보진 않았을 때는 그냥 개인적인 마음, 그 사심인 줄 알았는데 한자를 보니까 네 개의 마음이더라고요. 일부러 그 식당을 골랐다고 해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경선을 벌였던 내 후보의 마음을 모아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의 마음까지 다 모아서 뭔가 사심. 대선을 승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제 그 식당을 골랐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20대, 30대의 어떤 좀 지지가 약하다는 좀 핸디캡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원인으로 분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입당할 때 이준석 대표와 좀 이제 갈등 내지는 좀 이준석 대표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라는 이러한 의견 때문에 불화설 때문에 20, 30대들이 등을 돌렸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정이 됐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당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오늘 이제 어제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은 당무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권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얼마나 잘 조율할지 이 과정에서 갈등을 빚지 않고 굉장히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돌아선 20, 30대의 어떤 민심을 윤 후보가 다시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둘의 어떤 굉장히 사이좋은 모습들을 계속 연출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심이라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 영상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메뉴가 김 교수님 도시락이네요, 도시락? 아, 그렇군요. 전 메뉴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했었는데 한식을 하는 집인 것 같고 도시락을 저렇게 나눠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 같아요. 어쨌든 젊은 당 대표와 어쨌든 60대 저 대선 후보가 서로 만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선을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조금 전 현충원에 윤석열 후보가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영상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방명록에는 뭐라고 썼을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함께 보시죠. 자, 조금 전 국립현충원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내방을 한 모습입니다. 현충원 참배를 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야당의 대권 후보로서 스타트를 이제 하는 공식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방명록에도 윤석열 후보가 서명을 했습니다.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총괄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를 이끌 지휘봉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일각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휘봉을 쥐게 될 그 주인공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킹메이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전에는 민주당 대표. 이렇게 되면 대선 3번 모두 김종인 위원장이 킹메이커로 뛰게 되는 겁니다. 김종인, 윤 선대위 사령탑 유력,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김종인 원톱 선대위 구성 합의, 총괄 선대위원장 맡아 정책, 메시지, 인선 등 전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굉장히 강인하고 추진력 있다. 직접 만나 질문해보면 정의감이 강하다. 너무 순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지난달 28일 한국일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합류 조건으로 기존 캠프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일 때 그때 총선의 지휘봉을 김종인 당시 대표가 지휘한 바 있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휘한 바 있고 또 지난 국민의힘의 재보궐선거의 사령탑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휘한 바 있고 이번 대선까지 지휘봉을 쥐게 되니까 크고 작은 선거를 따지자면 꽤 많은 지휘봉을 쥐게 됩니다. 결과는 거의 대부분 승리로 돌아갔었던 전력도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9월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대해서 불편한 쓴소리, 돌직구를 한마디 날렸습니다. 거기 너무 파리떼가 많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캠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15년 전에 설치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아마 거기에 파리떼가 잔뜩 모였을 거란 말이야. 응? 그 파리떼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은 소기의 목적 달성하기가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파리떼에 둘러싸여가지고 지난 한 5개월 동안을 갖다가 거기서 지금 헤매는 곳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오늘날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자, 이양수 의원님, 네. 확실히 총괄선대위원장 맡기로 합의된 거 맞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죠. 이거는 뭐 당 대표하고 후보하고 뭐 김종인 위원장 세 분 정도만 알 만한 내용인데 뭐 저는 99% 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괄선대위원장에.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정계 입문한 지가 지금 4개월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로서는 안정감이 좀 다소 부족해 보이죠. 그런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도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과 메시지를 총괄한다 그러면은 그게 상당한 안정감을 줄 거고 캠프에 활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앞서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당 저당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가면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젊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특히 복지 분야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설계도 해보고 일도 해보셨고 비전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화두가 양극화를 없애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과거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를 국민들께 설파하고 이것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극복해내야 될 과제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한다면 국민들의 대단한 환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호재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제 경쟁 상대였던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깐부 러버콜을 소위 보냈지만 이에 대해서 거절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원팀이 힘들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SNS에 메시지를 어제 올렸는데 이렇게 규정했어요. 이번 대선은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이다. 라며 나 참여 안 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 당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흥행 성공하게 함으로써 제 역할은 종료다. 자, 요것은 경선 패배 때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그 앞에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할 생각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윤석열 후보의 이번 국민의힘 대선도 비리 의혹 대선이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검찰이 주도하는 데 이제 방점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양쪽 캠프 진영에서 각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대선판이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또 한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 수많은 검사들을 이제 지휘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좀 불공정하다라는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대선이다. 하지만 저는 홍준표 후보가 저 이유 때문에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선대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상 지금 선대위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홍 후보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거해서되고 본인이 어떤 주요한 역할을 할 만한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저런 발언 자체도 정치적인 전략으로 향후의 극적인 어떤 결합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홍 후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단 한 가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렬하실 텐데 요번에 끝까지 백의종군하고 국민의힘의 선거를 지원하지 않아서 패배한다고 했을 때 본인은 또 차기의 어떤 기회를 상실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도울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결합할 수밖에 없는데 내 역할과 공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나는 이러이러해서 선대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이걸 열어주는 건 결국은 사실 윤 후보가 해야 될 역할이고 리더십의 어떤 주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손정혜 변호사님은 결국은 원팀으로 이제 지원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전재수 의원님, 이 표현이 지금 상당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술렁술렁하고 있어요. 양 후보 모두 다 검찰 수사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비리 의혹. 만약에 홍 후보가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것만 언급하고 싶었다면 대선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홍 후보의 이 표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한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있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기는 도울 생각 없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은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함께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의 입장이 돼 본다면 사실은 마음이 많이 쓰리죠. 왜냐하면 당에 20년 이상을 당에 몸담았고 또 지난번 대선에는 대선 후보로서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민심에서는 이기고 또 당심에서 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달랑 4개월짜리 당원인 윤석열 후보하고 20년 이상 당원이었던 본인을 비교를 하면 상당히 이제 마음이 쓰리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하루 이틀은 저러실 수 있어도 결국은 이제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예. 그게 또 이제 같이 경선했던 사람으로서 정치적 또 도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캠프를 향해서 15년 전에 활동하던 파리떼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김종인 전 대표님은 한 3, 40년 전부터 활동하시던 분이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들을 다 파리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3, 40년 전부터 활동하던 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물론 민주당이 2016년 총선을 이끌긴 했지만 여야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1940년생인 80살이 넘으신 분이 여야 여의도에서 뭔가 킹메이크한다 이 정도 하는 것은 뭐냐면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사람을 키우지 못한 그런 정치권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인 대표께서 평상시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을 놓치지 않고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제 자양분이 있는데 외신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오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생 80살이 넘은 분이 아직도 대선판에서 큰 역할을 한다.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것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키우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이 대선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역벤션, 그러니까 컨벤션 현상이 윤석열 후보에게만 집중되는 이 역벤션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과가 별로 놀랍지는 않았는데 좀 각이 서게 됐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저는 뭐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또 과거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누구 잡아넣겠다. 저도 잡아넣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재명 잡아넣는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실력이 중요한 시대라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 설득하기 좀 더 쉽겠다. 자, 나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자꾸 과거만 얘기한다라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동네 저수지 선수다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당원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섰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섰던 이 결과를 두고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었던 박성준 의원은 어제 수구보수 당원들 지지에 의해서 후보가 됐다. 민심이란 거대한 바다가 아닌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다라고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후보된 뒤에도 민심이 역류할 것이다. 저수지 선수다. 동네 저수지 선수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은 3차 선거인단에서 62대 28 받은 후보가 선출된 것 아닌가. 이 후보는 당심도 민심도 버린 후보다. 당신을 경선이 특이해서 그냥 뽑힌 것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4452 후보가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한 방을 날렸어요. 나는 미래, 너는 과거,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저수지 후보다. 자, 이렇게 견제구가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동네 저수지 후보라고 논평을 내는 것은 좀 야박하게 들립니다. 그래요? 예. 어떻든 이제 박성준 의원, 예, 본선 뭐 당의 대변인으로서 그렇죠. 뭐 좀 그렇게 이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경선을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래서 굳이 이게 쏙 좁게 이게
또 민심이랑 거대한 바다에서 예. 뽑힌 후보가 아니고 동네 저수지 후보다라는 것은 조금 좀 야박하게 들립니다. 아, 전재수 의원의 돌직구.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경선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봤잖아요. 예. 뭔가 이게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너진 국민의 삶과 무너진 국민들의 일상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국가 경영 능력이라든지 비전을 가지고 이제 본선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어떤 국민들에게 뭔가 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약점을 예. 파고드는, 말하자면 네거티브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경선에서는 네거티브를 했으면 이제 본선에서는 뭔가 좀 가치 있는 논쟁을 해보자. 이렇게 좀 논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정말로 미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 국면이 보통 위기 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가지고 함께 경쟁하는 120일 예. 대통령 선거 본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전재수 의원이 여야를 불문하고 또 야박할 필요는 없다. 재선 예. 또 이 중진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야박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또 돌직구 말씀 주셨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미래 발언, 과거 발언이 일각에서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본선에서 문제 제기하지 말라라는 어떤 회피성 발언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대장동 문제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과거 얘기하지 말고 미래 얘기하라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장점이 많은 후보입니다. 예. 아주 달변에다가 뭐 일하는 거 보면 추진력도 있고 그 경기도지사 할 때 어떤 사건 현장이라는 데 가면 또 열심히 나타나는 부지런함도 있고 있어요. 예.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이런 거가 원인이 대장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은 과거 행적일 것이다. 특히 이제 성남시장 하실 때 나중에 경기도지사하고 대통령 후보 하시고 이런 거를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안 그랬다면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특정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법적으로도 지금 배임 혐의 위반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일 처리하지는 않았으실 텐데 저는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는 가장 본인이 대선 가도에서 두려운 것이 본인의 과거 행적일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과거 얘기하면 되게 싫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무엇인가를 할 사람들은 그 과거를 봐야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 본인의 과거 행적을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투명하게 설명이 돼야 아마 그 대선 가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대충 뭉개고 그냥 덮는 식으로 간다면은 본인의 목표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청년 공유주택을 찾았습니다. 청년과 부동산 문제 양쪽을 겨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삼겹살 구워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니까. 저희 고향이에요. 진짜 예쁘네요. 사모으는데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어. 너무 허탈해요, 이런 얘기. 진짜 내 주거용으로 취득한 경우는 세제 혜택도 주고 대신에 비주거용으로 사가지고 돈벌이 하는 데는 금융 혜택도 좀 제한하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공평한 거잖아요. 가장 취약계층이 청년계층인데 억강부약 정신에 따라서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일부 포션을 배정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앞서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출연했던 똑같은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밸런스 게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두 가지 보기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아주 단순한 게임인데 이 질문이 얄궂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밸런스 게임 첫 번째. 둘 다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하냐? 야, 요거 이낙연 전 대표냐, 추미애 전 장관이냐인데 두 분 다 경선했던 후보였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원팀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매우 좀 원만한 관계였고 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 연설도 했습니다만 끝까지 약간 좀 뭐 즉각적인 승복을 안 해서 또 3차 슈퍼위크 결과에는 이낙연 전 후보가 또 압도적인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하겠느냐?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질문인데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너무 어렵다. 차라리 제가 물에 빠지겠다. 하지만 정치 구도를 생각하면 이낙연 전 대표를 건져드려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밸런스 게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부인과 결혼하기, 대통령 당선. 자, 이에 대해선 정해진 답이죠. 남편들이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도 10번 물어봐도 지금 사모님과 결혼한다고 생방송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휴가 중에 영화 하나만 본다면 야, 요거 말죽거리 잔호사는 그분 나오신 영화 아닙니까? 그분 김부선 씨 나왔던 영화 아니에요? 말죽거리 잔호사가 그 고등학교 근처에 떡볶이집 사장님으로 나오셨던 거 아닙니까? 김부선 씨가. 아수라는 이 영화가 그 영화 아닙니까? 안남시장의 부동산 개발 의혹을 다룬 영화 아수라 아닙니까? 휴가 영화 중 하나만 본다면 이거 뭘 보라는 거예요? 둘 다 안 보고 싶다. 이미 둘 다 봤는데 아수라가 더 재밌었다라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야, 말죽거리 잔혹사가 낫지 않을까요? 아수라보다는 그래도? 영화 왜냐면- 평점이나 흥행 성적은 말죽거리 잔혹사가 높았죠. 그러니까. 네. 왜 아수라를 그럼에도 선택했을까? 불구하고 아수라를 선택한 건 정말 김부선 씨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사사건건 김부선 씨가 최근에도 예.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잊을만 하면 계속 화두를 던지면서 뭐 요번에 오피스 누나를 가지고 또 SNS 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옥수동 누나는 지긋지긋하지 어떡할 거냐? 않으면 예. 네, 지긋지긋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인이 사실 말죽거리 잔혹사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학창 시절이나 이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거지만 아수라는 그 어찌 됐든 거대한 부동산 비리라든가 정치인의 비리 이런 토건 세력의 비리를 보여주니까 현 시점에선 정치적인 현안은 예. 아수라에 가깝다라고 해서 선택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 그렇군요. 해봅니다. 김수경 교수님, 말죽거리 잔혹사를 안 보겠다라고 택한 건 혹시 이제 김부선 씨가 나오는 영화라 안 볼 거다라고 한 거 아니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던데 김수경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도 그냥 언급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죽거리 잔혹사가 영화로서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한 웰메이드 영화 아닙니까? 굉장히- 권상우 씨가 나오고 김부선 씨가 그 학교 근처에 분식집 사장으로 나오잖아요. 관객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성공한 영화인데요. 사실 뭐 아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남시장의 부동산 비리에 관련된 영화다 보니까 지금의 대장동 의혹하고 닮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영화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은 어떤 지금 뭐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비리에 연루된 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아수라를 고른 것이고 아니 지금 그 답변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게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는 예. 아예 그것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계속 신문에 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거를 언급했냐? 말죽거리 보겠다고 계속 하면 김부선 씨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사들이 계속 생산될 것이다 그렇군요.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은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아예 피하는 게 낫다. 아예 피하는 게 낫다. 지금까지의 김부선 씨의 여러 가지 좀 도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예 일절 이재명 후보가 언급 자체를 안 하고 대응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무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답변도 이제 그런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죽거리 잔혹사랑 아수라. 전재수 의원님 혹시 두 개 다 보셨습니까? 다 봤습니다. 둘 중에 뭐가 재밌습니까? 둘 다 재밌었어요. 하나만 고르라면. 3초에 답해야 돼. 3, 2, 1. 잔혹사. 말죽거리 잔혹사.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그런가 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나라 곳간 꽉 찼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곳간에 쌀 쌓아놔서 뭐 하겠냐 이거죠.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 온당하냐. 윤 후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차이를 모르는 듯하다. 앞서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후보 비판 발언에 대한 재비판이죠. 초과세수 40조 나라 곳간 꽉꽉 찼다. 백성 굶고 있는데 곳간에 쌀 비축해두는 게 뭔 소용이 있냐. 윤 후보 당리당략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비판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요소수 긴급회의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도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좀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좀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선 후보가 다 결정됐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공식적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공식 행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후보들끼리의 경쟁뿐만 아니라 영부인 후보들끼리의 이른바 내조 경쟁도 많은 보도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의 경선 선출 이후 선대위 출범식에서 모습을 드러낸 바 있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아직까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바가 없기 때문에 언제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도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관련된 뉴스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김건희 씨의 모습은 저 사진이 현재로서는 최신 사항인데 저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식을 줄 때에 참여했던 모습입니다. 저게 최근 근황이에요. 모습은. 인터뷰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얼굴을 드러낸 건 2018년에 한 인터뷰. 그저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가 한 스님이 연을 맺어줬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검사가 사람 감옥에 넣는 줄만 알았는데 마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처가 기특했다. 미술 얘기하는 거 보고 처가 기특했다라고 했고요. 마술이 아니라 미술. 대중들이 기대하는 활동을 김건희 씨도 조만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비정치적이고 이해대립 없는 분야에서 후보의 아내가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에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부 캠프 참모에 조언이 있었나 봐요. 머리가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좀 단정하게 단발로 자르는 게 어떠냐. 손정희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단정하게. 그래서 최근에 김건희 씨가 단발로 머리를 잘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장발 말고 단발로 자르라라는 조언. 혹시 이양수 의원이 한 겁니까? 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후보 배우자와 이렇게 일을 좀 같이 하는 예. 뭐 그런 누군가 요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렇게 단발로 하고 운동화를 신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선거 복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국회의원 부인들이나 뭐 다른 광역 잔치단체장 뭐 그런 부인분들 그렇게 배우자분들이 다 선거 때 되면은 이렇게 거의 단발로 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단발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운동화 신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검소하면서도 아주 활동적이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이런 이제 이미지를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조만간 김건희 배우자께서 이제 비정치적이고 이해대립이 없는 선에서 좀 활동을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당연한 얘기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당연히 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선거 국면에서 일정 정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거. 다만 그 윤석열 후보도 정치 경험이 아직 4개월이 안 돼서 예. 사실 뭐 잦은 실수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김건희 후보는 그래서 이제 아주 더 비정치적이죠. 그래서 이 경선 국면에는 예. 이제 얼굴을 내지 않았지만 본선에서는 상당히 활발한 그런 활동을 기대하고 사실 근데 후보들은 후보 배우자를 바라볼 때 참 자기 아내가 선거 때 고생하는 거 보면 되게 안쓰럽고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윤 후보의 경우에는 저 아내분을 굉장히 좀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느꼈었어요. 그래서 좀 아마 선거 국면에서는 배우자분께 더 잘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영수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있어. 전재수 의원님. 그 후보 아내의 헤어스타일도 이게 중요합니까, 선거에서? 장발과 단발의 차이가 좀 있나요? 그렇게 차이 없습니다. 그렇게 차이 없다? 차이가 없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 그 머리 스타일이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뭐 여성분들 머리 스타일 제가 전혀 모르는데 그 뭐 지금 나오는 화면 저 머리 스타일이 애교 머리 스타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앞머리가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검찰이라는 조직의 수장이 임명장을 받는데 애교머리로 대통령 그 임명장 받으러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처음 들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김혜경 그 이재명 후보 부인은 제가 만나봤거든요. 아, 김혜경 씨요? 실제 이제 만나봤는데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편안하고 소탈하고 막 그렇던데 김건희 씨도 사실은 좀 이제 좀 궁금합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1960년생이죠. 네. 60년생이고 김건희 씨가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1972년생이더라고요. 12살 띠동갑인데. 그러면 12살 사이에 결혼도 늦게 하시고 뭔가 좀 사람들 들으면은 마음 짠한 그런 러브 스토리도 있지 않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등판을 할 것 같은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성 두 분의 재선 의원 모두 다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왜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대개 단발을 한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뭐 여성들의 헤어스타일과 뭐 있습니까? 좀 보이기에? 저도 사실 잘 몰라서 드린 질문이에요, 거듭. 일단 단발머리가 조금 단아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다 보니까 아니, 본인이 단발이라고 그러신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제안을 받아서 단발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오. 저도 길러보고 싶은데 예. 변호사로서는 좀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한 게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층들은 그 헤어스타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전통적으로 5, 60대나 이런 분들은 단정하고 뭐가 깔끔한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두 분은 각자 조금 고충이 있었죠.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로 댓글 사건으로 수사받고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서 소가리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데 김혜경 씨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이제 처리가 됐었는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관련된 수사가 너무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스스로 뭐 인터뷰를 통해서 스스로 너무 일찍 나와서 본인에 대한 무슨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면서 오히려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담이 됐던 전략이 있어서 이 공개적으로 이제 활동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걸 인식한 참모들이 스타일링부터 언론 인터뷰를 대하는 태도부터 어떻게 이슈를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지금 조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처음에 토론회를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거든요. 어차피 등판하셔야 되니까 당당하고 젊은 사람들은 헤어스타일 뭐 머리 염색할 수도 있고요. 짧은 쇼커트 할 수도 있고요. 기를 수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윤석열 캠프 대변인 김병미 대변인, 우리 돌직구쇼 멤버죠. 김병미 대변인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이제 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만큼 공식 석상에서 자주 뵐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의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모습들도 차차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발 자르라는 조언을 김병미 대변인이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드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검찰, 감찰과 공수처의 교감. 이례적이고 좀 오묘하고 공교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검에는 대검 감찰부가 있습니다. 대검 산하에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대검 감찰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 당시 전 대검 대변인의 휴대전화 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공교롭게 대검 감찰부가 그 폰을 확보하자마자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서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필요한 걸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짜고 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목소리도 오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검 공수처 사전 교감 의혹.
자,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총장 재직 당시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 명목으로 대검 대변인 전 대변인이죠. 이 핸드폰을 포렌식을 합니다. 이미 제출받아서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과정이 보고됐고 영장도 없고 당사자에게 통보 참관 절차도 다 생략을 합니다.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당사자 통보 및 참관 없이 휴대전화를 막 포렌식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면 논란이 안 될 텐데 공수처가 그 이후에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고 저 포렌식 자료를 가져가는 일까지 취재가 됩니다. 결국 윤석열 캠프에서는 윤석열을 흠집내기 위해서 대검과 공수처가 교감하에 불법적이고 추악한 관권 선거와 언론 검열과 사찰한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권 대변인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언론 자유까지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일단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손정혜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대검 감찰부가 영장 없이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본인의 참관 없이 포렌식을 하는 것. 자, 이 과정이 법적으로 당사자와 윤석열 캠프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주의 원칙이 위반됐다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로 가져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그렇군요. 만약에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이 휴대폰을 가져가서 포렌식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도 받아야 되고 참여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절차이지만 지금 절차는 대검 감찰부에서 대검 감찰본부 설치 규정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임의 제출을 받은 거거든요. 예. 임의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법상의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와는 다른 절차로 진행된 것이다라는 걸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대검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이게 개인 핸드폰이 아니라 개인 핸드폰은 사생활 비밀 침해가 지대하기 때문에 사실 임의 제출 받는 것도 신중해야 되죠. 공용폰이라는 거예요. 대검에서 이제 대변인직을 하려다 보면 개인 휴대폰으로 이제 기자분들이랑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공용폰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이제 제공된 폰이고 이미 3차례나 초기화됐었기 때문에 공기계에 초기화가 3번 됐던 폰이면 안에 어떠한 정보도 없을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차원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참관을 하라고 한다거나 통보를 하려는 실질적인 목적이나 필요성, 보호의 필요성도 적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심각하게 뭔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라던가 영장주의를 훼손했다라는 건 지나친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니 조간신문 일각에서는 법조인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본인의 참관, 본인에게 통보를 해야 포렌식을 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하신 분들도 많던데 이건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손 변호사님 말씀과. 대검 감찰과 수사 과정을 혼동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청와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청와대에서 공무원들 휴대폰 다 임의 제출 받아갔거든요. 예. 영장 없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 포렌식 과정에서 당사자들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감찰 과정과 공무원의 어떤 비위라든가 감찰하는 절차하고 그 형사소송법상의 수사하고 좀 헷갈려서 발생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위법한 절차였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수처는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 자체가 부여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영장주의를 위반해서 뭔가 적법하지 않게 강제로 자료를 가져갔다 이렇게 볼 만한 사안이 아니고 또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그 휴대전화에는 이미 초기화가 3번 돼서 아무것도 없었고 그걸 알고 진행한 임의 제출 형식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억측은 좀 삼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사건이 그러면 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무엇을 수사하기 위해서 또는 무엇을 감찰하고 무엇을 돌아보기 위해서였는지를 환기시켜드리면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관련해서 그런 변호인 의견서 같은 문서가 대검에서 나왔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공권력이 이 한 사인의 변호를 위해서 이런 문건을 작성하느냐라는 보도가 따르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건 평상시에 대검에서 하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권력을 사용해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윤석열 후보의 일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의 수사력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는지는 당연히 대검에서 감찰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의 친절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들으셨듯이 논란은 공수처가 이 핸드폰이 확보되고 나서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자료를 가져가게 돼서 마치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 당시 대검 대변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김소영 교수님, 이게 사실 가장 큰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찰하고 수사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찰은 어쨌든 공용폰을 임의 제출받아서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있어서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그 자료들을 다 가져갔잖아요. 공수처가 수사해버리게 된 거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공수처 이제 심증이 가는 거죠. 공수처가 실제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런 폰들을 다 포렌식하려면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영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조사밖에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수처가 최근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기각됐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공수처가 너무 무리하게 고발사주 의혹을 파느라고 지금 수사가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같은 것을 쳐서 기각된 것이 아니냐는 지금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적법하게 임의 제출을 받은 공용폰을 포렌식하고,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저촉은 되지 않죠. 대신에 공수처에서 이제 그것을 곧 이제 압수수색함으로써 그 결과를 결국 가져가 버리는, 그러니까 심증만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그 공수처와 대검 김 교수님의 사이에 개인 생각은 뭡니까? 대검과 공수처가 교감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세요? 개인적 견해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심증일 뿐이고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언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 대검이 그런 식으로 감찰한 것을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심정을 갖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소영 교수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 대검과 공수처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모두 부인했습니다. 먼저 대검은 이번 포렌식은 진상조사에 엄격히 한정을 실시한 것, 어떤 의도도 없다. 공수처도 편법적으로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 위해 관련 자료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이다라고 양쪽 모두 다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도 기각된 거 있고 구속영장도 기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변인의 핸드폰을 우회적으로 소위 쿠션을 두고 가져간 거냐? 아니면 우연의 일치냐?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영수 의원님. 뭐 누가 보아도 하청 감찰이죠. 하청 감찰입니다. 저거는 공수처에서 대검 감찰에다가 그 자료를 이제 구하도록 한 거죠. 공수처가 직접 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제한적일 수 있는데, 감찰부는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감찰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인권 중요하시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는 참관인 그 당사자들 앞에 두고서 제한적으로 단어 넣어가지고 포렌식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감찰 규정은 뭐 수사 규정처럼 인권 보호를 위한 그런 장치들이 아주 의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자료가 공수처가 방대한 자료를 좀 쉽게 얻어내려는 그런 꼼수로 대검 감찰을 이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니면 대검 감찰에서 갑자기 그 공용 휴대폰을 감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휴대전화기는 여러 대변인들이 쓰던 공용 휴대폰입니다. 그 과거 사람들도 썼고 현재 사람이 쓰다가 현재 대변인은 그걸 안 써요. 초기화 시켜갖고 그냥 공기계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포렌식하면 내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 대변인이 통화했던 문자했던 그런 기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 기자들도 나 예전에 대변인하고 통화 많이 했고 거기에 뭐 민감한 내용들도 있고 막 그런데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냐 지금 대검 감찰에다가 항의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 법망을 우회해서, 법을 잘 아는 공수처가 법망을 우회해서 사실은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치 않고 뭐 영장주의라든가 이런 거 다 뭉개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런 거는 반드시 짚고 다시는 이런 일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수처 하청이다라는 이양수 의원님의 의견, 전재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말씀은 그 상식적으로 좀 이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검찰청이 공수처의 무슨 하청기관
그건 대검 공무원들이 이야기 들으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그다음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이 그렇게 됐죠. 규모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그렇게 됐으면 오늘날 윤석열 후보와 같은 사람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장악했다 그러는데 장악했으면 오늘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걸 드리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을 조금 전에 아주 잘 하셨지만 공수처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위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대검하고 공수처고 짜고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증거를 가져간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그것 자체로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 정쟁의 한복판으로 사법기관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면은 좀 이제 문제가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일부 반발하시는 검사분들 계시던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찰의 문제점 중에서 우리가 피의자들,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들이 됐을 때 강압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인권 마지막 인권에 보루해야 될 검찰이 인권 보호는 안 하고 이런 식의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는 이제 모른 채 하고 본인들 문제, 검사 자신의 문제로 왔을 때는 마치 이게 영장주의가 훼손됐다 이렇게 과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불신은 전혀 모른 채 하고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리를 내세우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수처하고 대검이요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는 협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은 수사기관이에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뭐 짜고 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발사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기를 문란한 것이고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사이에 얼마든지 정보 구류 가능한 것이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의 치열한 의견도 이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코로나 확진 때문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소식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3명 그리고 수사관 3명이 코로나 확진되다 보니까 6명이 확진됐어요? 확진 이후에 이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일부의 수사 인력이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공교롭게 이제 12일 날 구속기한이 1차가 이제 만료되다 보니까 수사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일부의 보도인데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딱 검사가 3명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대규모의 수사팀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와중에도 SNS나 인터넷이나 메일로 이제 보고 받으실 수 있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수사 지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 때문에 수사가 전면 보이콧이나 뭐 중단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는 사실 대장동 사건이 관련자들이 어나어나 많고 민간 사업자들부터 민간 은행부터 참고인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지요. 코로나가 수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뉴스 못지않게 뜨거운 뉴스들도 저희들이 3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뉴스들일지 함께 보시죠.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수사팀의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을 할까요? 오락가락 입장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한데 시민들이 소방서에 요소수를 몰래 기부하는 선한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3가지 소식 중에 먼저 윤미향 의원의 복당과 관련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당을 민주당이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김수경 교수님, 복당을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어떤 뉴스죠? 이제 윤미향 의원이 전에 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약간 비리가 있다라는 이제 혐의가 있어서 그 혐의를 벗기 전까지는 이제
출당이 됐었는데 그 혐의가 벗어졌거든요. 이제 무혐의가 되면서 다시 복당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판에 걸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받았던 기부금을 뭐 전용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 여러 가지 그런 비리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2시간 정도 있다가 말을 바꿔가지고 이러한 재판 결과를 다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아직 복당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번복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부동산 비리의 혐의는 벗었지만 지금 재판에 처해 있는 사안 자체가 워낙에 여론이 좋지 않고 특히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돈을 자기가 사적으로 전용했다라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무시하고 그냥 복당을 시킬 경우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결과를 총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2시간 만에 민주당 입장이 달라진 건데 복당시키겠다라고 밝혔던 대변인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윤미향 의원이 부동산 명의신탁 불송치됐다고 하는데 복당 네, 다 그렇게 되면 복당해야죠. 그동안 저희가 부동산 문제 분위기에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하면서 무혐의 처리되면 다시 복당하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바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윤미향 의원 복당시키겠다라는 대변인의 논평, 야당은 맹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엔 야당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징계 처리는 진심이 1도 담겨 있지 않은 보여주기식 확인된 것, 복당 국리할 시간에 바라보는 국민들 심정이 어떤지부터 헤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을 바꿨잖아요. 다른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다른 재판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사실은 이게 더 부동산 의혹보다 더 진짜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례비 등 명목,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의 기부금 등 1억 7천만 원을 모집했던 것을 요가비에 쓰고 면세점에 쓰고 발 마사지에 쓰고 개인 용도로 총 1억여 원에 썼다라는 검찰의 시각. 이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은 구분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돈 쓴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후원금은 안 건드렸다. 하지만 이걸 입증해야 될 쪽은 윤미향 의원 쪽입니다.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이 재판이 차일피일 굉장히 시간 끌리고 있다는 비판의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왜 복당시킨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입장 바꾼 겁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본 거예요? 아마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김수경 교수님께서 뭐 여론이 좋지 않아서 또 정치적 리스크를 민주당이 안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전혀 아니고요. 당헌 당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헌 당규에. 그러니까 우리 당의 이제 대변인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조사 중이었는데 무혐의가 나온 분들 다 복당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 건은 이거 말고 이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의하면 기소만 돼도 출당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소만 해도. 근데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당헌 당규상 복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그것만 이제 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대변인실에서 바로 잡았고요. 여론이 좋지 않아서 또는 정치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복당을 못 받을 거다. 이것은 아니고 당헌 당규상 그렇게 처리하게끔 돼 있고 복당이 안 됩니다. 당헌 당규상. 수석 대변인의 잠깐의 착오다. 그럴 겁니다. 이영수 의원님은요? 그 전재수 의원님 아까 제 말씀에 그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이견이 있는 건 서로 인정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윤미향 씨 복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뭐 당원 당규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당원 당규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걸 예외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고려 없이 저런 걸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당원 당규에 그렇게 돼 있고 하지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복당시킬 수 있는데 정치적 고려를 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처벌하거나 그다음에 뭐 출당해서 다시는 복당 안 시키고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이렇게 대는 것 같지 않아요. 상당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그 넓고 아주 아량 있는 마음으로 아주 포근하게
너무 감싸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한민국 대선안의 슬로건인데 저희들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선안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대선안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미향 의원권을 최고위에서 이래저래 처리해가지고 복당할 수는 없습니다. 당은 당규가 위에 있습니다. 당은 당규대로 기소만 돼도 출당 조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수사팀을 감찰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살펴보시죠. 법무부가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라며 수사팀에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조국 일가 비리 의혹 검찰 수사팀에게요. 서울고검이 조국 일가 비리만 집중됐고 사모펀드 운용 배후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조국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양쪽에서 조국 수사팀에 대한 소위 감찰 내지 자료 요구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상급 부서죠.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나란히 조국 수사팀 흠집내기에 나섰다. 한 법조인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된 시기에 맞춰서 감찰에 착수하거나 검토하는 상황, 여러모로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치졸한 보복이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었던 수사 초창기 멤버들이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어떤 인사 발령으로 다양한 곳에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이제 조국 일가 비리 의혹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 법무부가 자료 요구하고 서울고검이 감찰이 진행 중인 것,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대목인데 언론인 출신의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흥미로운 것은 그러니까 서울지검장, 그러니까 이성윤 지금의 서울고검장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조국 수사를 했죠. 근데 그 수사에 대해서 지금 서울고검장이 된 이성윤 고검장이 감찰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셀프 그러네요. 감찰을 하는 셈이 되는 상황인 건데요. 이제 주장은 이런 겁니다. 조국 수사를 할 때 너무 조국 일가의 비리에만 집중을 하고 사실 그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된 그 배후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또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 배후 업체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무시당했다. 그래놓고서 왜 이제 와서 우리가 그 배후 업체를 열심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식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후보로 지금 된 이 상황에서 뭔가 그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검찰에 있을 때 진행되었던 이 조국 수사 일가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이제 부당하다라는 식의 감찰이 이루어진 건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감찰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제 제보가 있었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뭐 검찰이 여러모로 이제 국민의 신뢰도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정치적 행보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만은 않는다라는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치졸한 보복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을 상대로 이제 진정을 넣는다고 이걸 보복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을 넣을 수 있겠느냐를 한동훈 검사장에게 묻고 싶고요. 이 사건은 법무부가 인지해서 감찰을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조모 씨 그 관련해서 조국 그 전 장관 이제 자녀 조모 씨 동창 장 씨가 이 사건 수사는 편파 수사였다라고 진정을 정식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각하시킬 거 아니면 진정 접수를 사건을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도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자에서 말할 정도로 편파 수사였냐 과잉 수사였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느냐 기소권 남용이 있었느냐 수사권 남용이 있었느냐는 제대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고 관련 수사에 직접 참여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증언까지 섰던 장모 씨가 진정을 했던 사안을 오히려 뭉개는 것 자체가 검찰이 우리는 어떠한 진정이
인정이나 감찰이나 어떠한 그 조사도 받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정사건을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께도 짧게 묻겠습니다. 이거는 치졸한 보복입니까? 정상 감찰입니까? 이양수 의원님. 치졸한 보복이죠. 조국 수사대와 조국 사수대의 충돌이죠. 수사대와 사수대의 충돌이다. 전재수 의원님. 대한민국은 엄연히 형사사법체계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어떤 정당에 몸담고 있다 그래서 그 정당의 유불리로 모든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제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민원이 일반 관공서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 처리 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검찰에 또는 법무부에 진정이 제기가 되면 그것에 대한 처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겁니다. 형사사법 체계 시스템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리당략이 우선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청이나 국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팻말을 들고 와서 1인 시위를 합니다. 그게 다 검찰에 진정을 낸 사건들이 처리가 안 돼 갖고 그렇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검찰에 수많은 사건이 진정되는데 그중에 검찰이 뽑아가지고 대부분 각하예요. 그 뽑아가지고 그것만 하는 겁니다. 왜 저것만 뽑아서 저것만 조사합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이 요소수를 소방서에 기부하는 모습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CCTV 장면들도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경남 김해 서부소방서 CCTV 보시면 SUV 차량이 멈춰서더니 지금 수상한 통을 소방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요소수입니다. 수상한 통이 아니라. 이거 지금 CCTV로 봐서 뭔가 범죄 장면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민분이 소방차는 멈춰서 안 된다라고 요소수를 어렵게 구해서 선행을 하는 장면인데 이걸 CCTV로 보니까 야, 이 느낌이 좀 이상하네.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만 봐요. 못 내는 뭐만 보인다고. 이거 선행 장면. 부산 해운대로 가보죠. 자, 차량 트렁크에서 역시 보통은 저거를 이제 어디다 붓고 불을 지른다 뭐 이건데 그게 아니라 요소수를 역시 해운대 소방서에 이렇게 기증하는 모습이고요. 검은 비닐봉투에 떡볶이와 순대도 함께 소방관들 고생하니까 전달을 하는 장면까지 정말 훈훈한 장면까지 나왔는데 소방차가 멈춰서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시민들의 선한 어떤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튀김도 맛있겠네요. 소방관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거의 전시 상황입니다. 사실은 하루살이기 때문에 매일 운행하면서 인터넷에 계속해서 정보를 얻고 안동 휴게소에 거기서 요소수를 팔았어요. 그다음에 거기 아니면 군위 휴게소하고 이 단양인데 일부러 요소순으로 거기까지 갔다가 두 군데 다 못 넣어서 주유소 지금 오늘 20군데도 넘게 들렸어요. 근데 못 넣었어요. 차 쓰기 직전이에요. 차가 조금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나가는데 기름도 아깝고 요소수도 아까워서 생계에 문제가 될까 봐 정말 조금 걱정이 됩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요소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목소리까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